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간석동의 유흥업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은 양지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 전역 후 시험 준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비교적 페이가 센 일을 찾다 보니 공장이랑 주점 웨이터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좀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웨이터를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버는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완전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1년만 딱 하고 접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점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1종 2종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저런 곳은 웨이터 수도 엄청 많고 가게에 항상 상주하는 고정 아가씨도 있고 위계질서랄까. 그런 것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아는 지인 소개로 내가 들어갔던 곳은 흔히 말하는 막장사라고 가장 낮은 급의 주점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한 건 말이 웨이터지. 그냥 서빙 접대 아가씨 방에 넣어주고 기타 분위기를 케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진짜 웨이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그냥 서빙쟁이일 뿐이었을 겁니다. 사장님 한 분이랑 안주 만들고 밥 만들어주시는 주방 이모님 그리고 사장 부인 동생이 있었는데 나보다 3살 많은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맨날 야식구리한 옷에 담배 피고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좀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장님이 주점을 한 3개 돌리셨는데 여기가 메인으로 미는 가게가 아니어서 자주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애가 실장이라고 사장 대신 주류 발주나 안주 관리나 아가씨 사무소에 대금 주고 그런 걸 했습니다. 행실이 빠져있는 여자이긴 했지만 일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진상 손님들 케어도 잘하고 나이차가 얼마 안 나서 좀 친하게 일했습니다. 가게가 워낙 조용하고 꿀 빠는 가게였어서 손님이 하루에 많이 받으면 8에서 10방 정도 평균 3방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좋으셔서 한 방을 받을 때마다 테이블 팁이라고 웨이터인 나한테 10,000원씩 주셨습니다. 손님들이 주는 개인 팁 하나도 못 받는 날이 있어도 완전 허탕은 아니었습니다. 월급 50만 원의 팁으로 약 한 달에 2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그렇지 술 취한 아재들 진상 들어주는 거 빼면 편하게 돈 벌었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하면서 겪은 일 몇 가지를 말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폭우가 정말 미친 듯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자정이 한참 지났는데도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오늘은 공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실장 누나도 진즉 장사 망했다고 주방 이모랑 셋이 맥주나 먹자 하면서 맥주 한 병씩 먹다가 혼자 양주랑 말아먹더니 피곤하다고 주방 이모랑 집에 가버렸습니다. 손님 한두 방 정도는 나 혼자 아가씨 사무소에 전화해서 아가씨 부르고 안주 같은 건 웬만한 거는 내가 만들고 하니까 맡기고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텅 빈 가게에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럽더라고요. 가게가 지하 1층인데다가 주점 특유의 어두운 조명이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항상 틀어놓는 노래방 메들리. 그리고 빗소리. 혼자 있으니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괜히 좀 무서워지고 비 오니까 술도 땡기고 더군요. 그래서 주방에서 소시지 하나 구워서 손님들이 킵해놓고 간 술. 사실상 버린 술을 홀짝대면서 폰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술 기운도 좀 오르고 쌓인 피로 때문에 깜빡 졸아버렸습니다. 한 10분 졸았나. 누군가 대리석으로 된 카운터를 손으로 두드리는 바람에 후다닥 하고 깨면서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근데 웬 여자가 하나 온 겁니다. 굉장히 묘했습니다. 중국 전통옷 치파오를 주점 아가씨들이 입는 딱 붙는 스타일로 입었더라고요. 살짝 연한 연두색이었는데 굉장히 몸매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슴 쪽이 파여있고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은 넓고 얼굴은 화장을 정말 이상하게 했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진한 눈화장에 입술은 무슨 살구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희한한 색깔을 발랐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뭐랄까 이마뼈가 굉장히 크고 툭 튀어나왔었고 눈화장이 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 주위 뼈가 좀 뒤로 굉장히 들어가 있는 느낌. 눈썹도 요즘 여자들이 하는 눈썹 문신이 아니라 옛날 할머니들 하셨던 촌스럽고 진한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이 굉장히 파여서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엄청 커 보였습니다. 못생긴 걸 떠나서 괴상하게 느껴지는 얼굴. 옛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여자들이 하는 화장과는 엄청나게 다르고 이상한 화장이었습니다. 뭐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나는 순간 무슨 소리인가 해서 되물었습니다. 일하러 왔잖아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엄청 가늘고 듣기 싫은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가씨 부른 적 없는데 어디 사무실이에요? 일한 지 반년이 넘었었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카운터에 보도사무실 전화번호부를 봐도 처음 듣는 사무실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아마 잘못 오신 거 아니?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복도 제일 끝 방으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게 뭔가 찜찜한 거 있지. 좀 머리 빠져서 뭐지 하고 생각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가게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하 1층이고 1층 문을 열면 내가 있었던 카운터에서 벨이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울립니다. 내가 아까도 똑똑똑하고 카운터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에도 깰 정도로 잠기가 밝거든요. 술을 먹었고 피곤해서 그래 혹시 못 들었다고 치자. 근데 보통 업소 아가씨들은 가게 들어올 때 이동하기 편하게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홀복이랑 힐을 따로 가방에 챙겨와서 아가씨 대기실에서 갈아입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밖에는 엄청나게 비바람이 부는데 우산도 없고 뒤에서 보니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것처럼 웨이브한 긴 머리가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순간 이건 귀신이다. 라기보다는 뭐지 뭐하는 년이지 신종 도둑인가 싶으면서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있던 병따개도 있고 칼도 있는 다용도 나이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간 맨 끝쪽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기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문을 열자마자 나는 멍해져 버렸습니다. 방에 여자는 없고 받은 손님이 아예 없으니 방 조명은 꺼져 있고 푸르스름한 노래방 기기 모니터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름이 미칠 듯이 돋는 게 아까 위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걸음이 뭔가 찜찜하다 그랬지요. 분명히 힐을 신고 걷는데 또각거리는 발소리 하나 없이 걸어 들어간 걸 깨달은 겁니다. 가게 바닥이 대리석이라 원래 발소리 같은 게 엄청 크게 났거든요. 나는 그대로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아직 술 기운이 조금 남아있던 터라 나도 모르게 크게 욕지거리를 하면서 방마다 문을 다 열어젖혔는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우산도 안 챙기고 불도 안 끄고 열쇠만 들고 뛰쳐나와서 문 잠그고 집으로 튀었습니다. 다음 날 실장 누나한테 말했지만 누나는 혼자 술 먹다가 취해서 가게 뒷정리도 안 하고 가놓고 거짓말한다고 핀잔만 들었지요. 진짜라고 술도 몇 잔 안 먹었다고 억울해하니까 입구 CCTV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화면에는 실장 누나랑 주방 이모님이 나가시는 다음으로 여자는커녕 입구 문조차 한 번 안 열리고 혼자 미친놈처럼 계단 2개씩 올라가면서 뛰어가는 내 모습만 남아있더군요. 이번에는 귀신이라기보다는 일하며 겪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점의 제일 중요한 아가씨가 보통 어떻게 돌아가나 하면 큰 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에만 출근하는 고정 아가씨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일했던 작은 주점 같은 경우는 보통 손님이 오시면 방으로 내과 안내를 하고 나서 주대 술 메뉴를 설명하며 아가씨는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손님 요구 사항을 듣고 보도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아가씨를 부릅니다. 주점 카운터 쪽에 보면 보도사무실 전화번호, 명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무실장이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가게로 아가씨를 데려다 줍니다. 영화 추격자 김인식이 바로 그런 일하는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흔히들 주점 아가씨라고 하면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응응하고 그런 건 줄 알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가씨마다 다릅니다. 뭐 이쪽 단어로 해서 짤짤리, 초미, 미시, 알파, 베타, TC 등등.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가씨도 나이별로 외모별로 급이 나뉘고 터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2차가 가능하냐 이런 거에 따라 보도사무실에 아가씨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달라집니다. 주로 어린 애들은 터치 같은 거 하면 바로 방에서 뛰쳐나와서 손님이 진상 부린다고 사무실장한테 말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가씨가 뛰쳐나간 경우 대부분 새로 아가씨를 맞춰줘야 되는데 가끔 취한 손님들은 새로운 아가씨를 부른 다음 오는 그 사이를 못 참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진상을 떨면 참 난처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 아가씨가 맞춰줄 동안 내가 들어가서 아이고 사장님 이러면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뛰쳐나온 그 아가씨를 달래서 다시 방을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아가씨 대기실에서 담배 한 대 때울 동안 그 진상 손님한테 가서 아이고 사장님 얘가 아직 어려서 사장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하시고 그러면 놀랍니다.
이러면서 너무 들이대지 말라고 말을 이쁘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조율을 하면서 알랑방구 까고 그러다 보면 이거 어린 새끼가 싹싹하네 이러면서 팁을 쥐어주기도 하지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느껴지지요. 이렇게 아가씨들과 손님 놈들을 달래주기도 해야 합니다. 또 이뻐서 지명도 받고 아저씨들 잘 구슬려서 술 잘 팔아주고 이런 애들은 우리 가게 입장에서도 이득인 부분이고 아가씨들과 친해져야 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친해져 놓으면 내가 방에 얼음 갈려가거나 음료 채워주러 들어갈 때 오빠야 삼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팁 좀 줘. 이러면서 어시스트를 넣어줍니다. 사실 내가 백날 직접 손님들한테 빌빌 대봤자 옆에 끼고 있는 아가씨가 입 털어주는 게 훨씬 팁이 잘 나옵니다. 저 상황에서 팁 안 주고 쪼잔하게 굴면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이런저런 이점으로 봤을 때 자주 오고 이쁘고 입 잘 터는 아가씨들과 친해지는 게 엄청나게 좋지요. 내가 그 중에서 유독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한 세네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에 대해서 쓸 겁니다. 얘는 얼굴, 몸매가 정말 에이스였습니다. 얼굴 몸매가 걸그룹 레인보우의 조현영이랑 똑같았습니다. 애교도 많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터치하려는 손님들 견제도 잘하고 잘 홀렸습니다. 사실 나도 남자로서 홀림을 당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손님들한테 팁 챙겨 받으려고 평생 사 먹지도 않는 사탕이랑 초콜릿을 많이 사뒀었습니다. 아재들 마지막에 갈 때 배웅하면서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 좋아하면서 10,000원씩 주더군요. 사탕 한 개 주고 10,000원 받는 거면 세상에 그런 장사는 없지요. 그래서 얘는 이쁘다. 얘는 일 잘한다 싶은 아가씨들한테도 방보다 담배 피우거나 폰 만지러 나올 때 이거 먹을래요 하면서 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가씨는 일적으로만 대하자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내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의한 추파를 뿌리고 다녔던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되게 귀여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랑도 어느새 말도 트고 오늘은 화장이 유독 잘 먹었네. 나는 이 홀복 중에 그게 제일 낫더라.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친해졌습니다. 사적으로도 술도 한두 번 먹게 됐어요. 어느 날은 앞서 말했던 실장 누나랑 사장님이랑 A랑 얘랑 같이 우리 가게 지명받아서 온 애랑 5명이서 일 마치고 아침 6시에 가게 문 닫고 술을 먹게 됐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 A 빼고 다 뻗어버린 겁니다. 얘는 완전 말술이라 몇 시간 동안 아재들 비위 맞추고 술 먹어놓고도 정말 술이 셌습니다. 나도 정말 취했고 그러다 보니 둘이서 좀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무르익을 무렵 얘가 갑자기 내가 말하고 있는데 대뜸 키스를 하더라고요. 군대 전역 후 처음 느끼는 여자의 입술이고 술도 취했고 솔직히 일적인 관계를 떠나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 실장님이랑도 저번에 그럴 뻔했는데 실장 누나랑 그랬다가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참았었거든요. 내가 발정난 개같이 보이는데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젊잖아요. 그렇게 쓱 자연스레 모텔을 갔고 중간은 스킵할게요. 일을 치른 후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얘가 뜬금없이 먼 자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목을 보여주는데 평소에는 시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건지 손목 그은 흉터가 장난 아니게 깊더군요. 뭐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 때문에 일찍부터 집을 나왔고 그런 얘기를 줄줄 들으니까 되게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서 공감도 좀 갔었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가방을 열어서 약을 먹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조울증인가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얘가 다른 가게 웨이터한테도 이럴지도 모르지만서도 만나는 사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밥도 몇 번 같이 먹고 영화도 몇 번 보고 그랬습니다. 애가 순수한 구석도 있고 애교도 많았고 돈도 잘 쓰더군요. 근데 한 번씩 애가 이상한 게 자기는 애기랑 강아지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맨날 휴대폰에 아가들 사진 강아지 사진 해놓기도 했고 어떤 날은 길을 걸어가는데 걸음마 맞댄 아기가 그 걸을 때마다 뾱뾱 소리 나는 신발 신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당연히 귀엽다 하면서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빠 아가들 절에 쳐 걷는 거 보면 다리 다 뜯고 싶지 않아 진짜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놀라서 뭐라고 라고 하면 장난이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심한 말이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 큰 일이 터졌습니다.
한 번은 얘랑 밥을 먹고 다 먹어갈 즈음 A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걸 보나 싶었는데 진짜 1시간에서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오는 겁니다. 폰도 두고 가고 걱정이 돼서 점원한테 부탁해서 여자 화장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들어갔던 점원이 좀 지나서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식당 사장한테 가서 뭐라 하고 점원들끼리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얘가 화장실 안에서 한동안 정신과 약을 안 먹고 모아놨다가 안에서 다 털어넣은 건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상한 발작 쇼크인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허연 거품이 올라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여차저차 연락해서 A와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엄청나게 살찐 거구의 여자라서 좀 놀랐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가게로 가야 했고 A의 친구 번호를 물어서 출근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있으니까 실장 누나가 왜 그렇게 얼빠져 있냐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A에 대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걔랑 만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한참을 듣던 실장 누나가 걔랑 왜 만나냐면서 걔 좀 이상한 애 같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나는 A가 너무 불쌍한데 A 욕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 말아줘 하고 얘기를 끊었습니다. 일하다 짬이 나서 나는 걱정된 마음에 A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없는 번호라는 겁니다. 뭐지? 번호를 잘못 찍어줬나 싶었습니다. A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걱정된 마음에 퇴근하고 불이 나게 A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갔다고 하더군요. A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고 나는 얘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해서 연락이 없는 건가? 이해는 갔지만 낯설고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A는 한참 동안 보도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잠수를 탔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계집도 몰랐네요. 그러다가 이 일을 소개해준 형이랑 한잔 하게 됐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쪽 일에 뼈를 묻은 사람이라서 허류계의 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적부터 친한 동네 형이라 그 꿈 알리면서도 내가 공부할 돈 모으고 싶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터라 마지못해 일을 구해줬습니다. 굉장히 큰 주점에서도 웨이터들 꽉 잡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사장님이 자기 웨이터 선배라 그러더군요. 너는 잠깐 알바로 하고 치울 거면서 이쪽 여자는 왜 건드리냐. 이렇게 형이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걱정되네. 걱정하지 마 병신아. 여기 여자애들 또라이들 천지야. 마음 주지 말고 그냥 잊어.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만나던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A는 묵묵부답 잠수를 탔고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많고 많은 해프닝 중 하나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엄청 바쁜 시간에 걔가 우리 가게로 출근을 한 겁니다. 원래 다니던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응 뭐가? 나 몇 번 방 들어가면 되지. 너무나 태연한 모습에 나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 뭐 이런 년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는 데다가 그날은 진짜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나도 그냥 쌩 까고 뛰어다니던 도중 손님 테이블에 갈아줄 얼음을 담으러 갔습니다. 얼음 냉장고가 화장실 앞이었는데 걔가 술이 좀 모른 채로 화장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날 잡고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나는 또 멘붕이 왔지요. 할 일은 많지 잠수 타다가 호련히 나타난 이 정신 나간 애는 울지. 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미친 소리를 뱉더군요. 오빠 나 임신이래. 내가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쇼킹한 이야기 손가락 3개 안에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얘랑 한 3번 정도 잤는데 나는 항상 콘돔을 썼었습니다. 이건 정말 맹세코 장담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 근데 내 애는 아닐걸. 나는 콘돔을 항상 썼는 걸 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가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고는 거의 통곡 수준으로 울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방에서는 음료수 채워달라고 난리지. 일단 생수 한 통을 꺼내서 쥐어주면서 달랬지요. 일은 좀 정리해야 했습니다.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시 올게 쉬고 있어. 네가 보고 있는 방은 내가 아가씨 다시 맞출 테니까 옷 갈아입고 일단 집에 갈 준비해. 그렇게 음료수 채워주고 뭐 얼음 주고 술 다시 갖다 주고
일 다 끝내놓고 아가씨 대기실로 갔습니다. 근데 얘가 없는 겁니다. 휴대폰이랑 가방이랑 옷은 그대로더군요. 나는 불현듯 대자비처럼 설마 또 하는 생각에 화장실로 다시 갔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이 반 정도 열려 있었는데 밀대 빠는 세면대에 물을 최대 수압으로 콸콸 틀어놓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A가 있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A의 표정은 말 그대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실성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광대가 일그러질 정도로 활짝 입을 벌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굴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헛구역질과 마치 틱장애처럼 힉힉거리는데 그 구역질을 할 때마다 압력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겠더군요. 나는 슬그머니 아주 조심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나한테 달려올 것 같았습니다. 공포 스릴러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걔가 보던 방에는 다른 아가씨를 넣었고 A를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며 할 일이 끝났는데도 바쁜 척했습니다. A는 한참 뒤에 아가씨 대기실에서 홀복이 아니라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A가 내가 말을 했습니다. 오빠 바빠 먹을 것 좀 없어? 언제 끝나? 오늘 마치고 밥 먹으러 갈까? 왜 말이 없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빨리 이 아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한마디 뱉었습니다. 우리 그만 보자.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도 되도록 피해줬으면 싶다. 나는 얘가 순간 칼로 날 찌르면 어쩌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좆됐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인터넷에 보면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남자가 나쁜 놈처럼 여자한테 막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 그 남자도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잡지는 않더군요. 그게 A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일을 쉬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A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연락도 안 오더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임신 사기 이런 것도 찾아보고 목돈 좀 벌어보려다가 인생 꼬인 건가 싶었습니다. 후에 다시 출근하고 나는 실장 누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걔가 원래 여기 출신이 아니라 바로 위의 지역에서 온 애랍니다. 나한테는 여기 토박이라고 했는데 웨이터들이랑 굉장히 많이 만나서서 그쪽 지역에서 엄청 소문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어떤 웨이터한테는 자기가 사실 아이돌 소속사에 있다가 집이 망해서 왔다는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웨이터한테는 자기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는데 진지하게 둘이 다른 지역 가서 같이 살거라고 해놓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적혈구에 병이 생기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만나는 애들마다 자기를 다르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한 가지 공통되는 건 자기가 굉장히 비운의 여자라는 것을 어필했다고 하더군요. 여튼 나는 이 일 이후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TV나 일의 수월함을 위해서 아가씨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하지만 절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 같은 건 안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장의 할머니. 난 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산을 탔으니 이미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름 베테랑입니다. 산악회 모임에서 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를 비롯한 운영진 친구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단합도 할 겸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나름 베테랑들이지요. 나를 비롯하여 5명의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에서도 산세가 제일 깊다는 지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한국에 안 가본 산이 없었던 데다가 솔직히 산세가 깊다곤 하지만 우리가 이 산에 와본 것만 해도 10번 가까이 될 듯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뻔하잖아요. 그때 대원 B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지도를 버리고 등산로가 아닌 산길로만 올라가 보자고. 보지 못했던 경치도 볼 수 있을 거라며. 솔직히 직업 등반가는 아닙니다. 별다른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왔던 산이고 별 걱정 안 하며 우리 모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가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정말 깊지요, 산이. 분명 일반 등산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리는 곧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가고
우리는 허기와 고된 사랑에 지쳐 있었습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야영할 만한 평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게다가 메고 올라간 텐트는 요즘 것들과는 달리 정말 많이 무거웠습니다. 당연히도 밤은 찾아왔고 손에 들린 랜턴에 의지하기에 산은 너무 깊고 험했습니다. 밤 11시나 되었을까. 저 멀리 한 줌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탄성을 지를 기력조차 없었고 서로의 대화조차 없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 함께 그 불빛을 쫓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2층으로 된 작은 통나무 집이었고 집 앞엔 우물과 갖은 농기구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낡은 통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더군요.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좀 쉬어갈 수 있을까요? 사례는 해드릴게요. 들어들 와. 연로하셔서 그런지 목에선 쇠소리가 섞인 고음 톤이 흘러나오더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2층 집이긴 했으나 굉장히 작은 집이었고 우리는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아래층에 대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희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젊은 것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밖에 우물에 나가 떠다먹어. 우리는 곧 뻘쭘해졌고 내가 1층으로 내려와서 밖에 우물로 나갔습니다. 나오면서 계단 뒤쪽에 부엌을 봤는데 할머니가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이 야심한 밤에 뭐 하는 건지. 미친 건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도 그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더군요. 돌아와서 곧 대원들에게 알렸는데 마침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온 한 명이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건 뭐지?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치를 주고받았고 한 명이 나가자 그러더군요. 다른 한 명, 이 친구는 큐라고 하죠. 큐는 반대를 하더군요. 할머니께 죄송하지 않냐고. 큐는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서둘러 짐을 챙겨서 문을 조용히 나와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달리기 시작한 지 10여 초도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각들 어디가? 밥 먹고 가야지. 내가 돌아보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려고 달리는 와중에 뒤를 돌아 고개를 굽어 목 인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한 손엔 칼을 들고 총각들 밥 먹고 가래두라고 외치면서 수백여 미터를 달렸을까. 울창한 갈대들과 함께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지가 나오더군요.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할머니가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근데 더 공포스러운 건 키 큰 갈대숲의 가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일행조차 잘 안 보이는데 그 갈대들이 할머니 무릎에까지밖에 안 오더라는 거지요.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지만 대략 아래에 자라있는 나무들 높이를 봐선 건물 4층 높이쯤 되겠더군요. 빨리들 뛰어 뭐해. 내가 짧게 외쳤는데 또 큐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밥 먹이려는 걸 수도 있는데 왜 목숨을 거냐고. 큐한테는 할머니가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일행 중 2명은 이미 뛰어내렸고 나와 비가 눈치를 주고받은 후에 큐를 밀어버렸지요. 그리고 비와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 착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할머니가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비의 발목을 움켜잡은 거예요.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난 먼저 깜깜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고 비도 잡히지 않은 발을 이용해 그 손목을 뿌리친 후 뛰어내리는 게 보였어요. 다친 건가? 죽은 건가? 난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시끄러운 새 지저김에 눈을 떴습니다. 텐트 속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 얼굴을 때려댔고 난 바로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모든 게 꿈이었나? 내 부스럭거림에 모두들 일어난 것 같았고 하나둘 윗옷을 주워 입으며 텐트 밖으로 기어 나오더군요. 근데 이미 난 그들의 표정을 보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요 꿈이었나 하는 찝찝한 표정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곧 내 의심은 사실임을 입증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던 비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는데 부축해주려고 다가서 보니 왼쪽 발목엔 검붉은 피딱지가 잔뜩 앉아있고 선명하게 그어진 5줄의 손톱 자국을 볼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물귀신. 1989년 1월 2일이 되던 새벽녘 1시. 난 원래 어릴 때 무서우리만치 기억력이 좋았던 데다가
그날은 내 생애 처음으로 귀신을 접했던 날이라 잊히지 않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신정이 더 큰 설이었지요. 이후에 차차 일본의 잔재니 뭐니 해서 당시의 구정, 그러니까 지금의 설을 큰 명절로 바꾸게 된 거예요. 암튼 설을 쐬러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밤이 되어서 어른들은 이웃 마을에 놀러들 가시고 집에는 나,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나랑 10살 남짓 차이가 나는 사촌형, 이렇게 셋만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될 무렵 사촌형이 슬그머니 나가길래 어디 가냐 물었더니 친구네 간다네요. 같이 가겠냐고 물어서 대꾸할 필요도 없이 따라 나섰지요. 내 생애 첫 팥빙수를 맛보여준 우리 사촌형, 난 사촌형을 무지 사랑했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마을엔 집이 10대채뿐이 없었고 우리 큰 집은 마을 입구로부터 두 번째 집이었어요. 작은 강이 마을과 나란히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강 구조가 좀 특이해요. 우리 큰 집 앞만 해도 시냇물에 가까워요. 얕고 폭도 넓지 않고요. 그런데 불과 1~200m만 내려가면 강 또는 저수지 같아요. 다른 곳에서 합류하는 물도 없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사촌형의 친구 집은 거의 마을 끝자락에 있는 집이었어요. 야심한 밤이었는데 쌀이문 안에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시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아주머니가 인사하며 나를 보며 근데 얘는 누구냐고 형한테 물었어요. 사촌형은 서울 작은아버지 막내라고 소개한 뒤 형 친구인 X가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방에 있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셨죠. 이거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닮은 게 아니라 바로 이거 그대로였어요. 정말 뻥 안 치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설날 특집 영화로 여곡성이란 걸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문하고 마주하고 있는 TV에서 귀신이 클로즈업 됨과 동시에 내가 문을 연 거였지요. 나는 조금 창피했어요. 나는 심장이 콩알만 해지고 창피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촌형은 킬킬거리며 웃었지요. 내가 사촌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형인데 그때만큼은 뺨을 후려쳐버리고 싶더군요. 암튼간에 방 안에서 형 그리고 형 친구분, 나셋은 두꺼운 이불을 눈 바로 아래까지 덮어쓰고 영화를 봤어요. 지금 보면 분장 티도 나고 어설플지 몰라도 그땐 당대 최고의 공포물이었을 거예요. 간이 쫄깃쫄깃해지는 영화 감상을 마치고 집안에 계시던 아주머니께 인사드리고 나와서 형과 나는 뚝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 오른쪽으로 10여 미터 남짓 떨어져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로 왼쪽이 바로 그 작은 강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독 달이 크고 환했었어요. 추운 겨울날이라 그런지 새소리,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 적막을 깨며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어떤 거? 여기 바로 앞에서 해마다 한 사람씩 빠져 죽어. 솔직히 속으로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무서운 영화도 한 편 봤겠다. 분위기 타서 날 겁주려는 눈치였거든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으면 누가 이 동네 살아? 나는 어이없다는 듯 형한테 말했지요. 동네 사람은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 낚시한다고 와서 술 먹고 헤엄치다가 그렇게 하나둘씩 죽은 거지. 속으로 좀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슬쩍 강 쪽으로 눈치를 살피는 병신 같은 나. 근데 불과 나랑 10여 미터 정도뿐이 안 떨어진 강물 속에서 어떤 여자가 가슴 위로만 몸을 내민 채 나를 보고 있더군요. 영화에서처럼 피를 흘리거나 눈깔이 휙 뒤집어져 있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 하얀 소복 차림의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가 왜 저 깊은 물속에서 그것도 한겨울에 왜 나를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형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형, 왼쪽 좀 봐. 뭐? 너 졸랐냐? 이러면서 형은 고개 한번 휙 돌려보고 그냥 제 갈 길 가더군요. 순간 난 내가 헛것봤나 싶었고 왠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밤 깊은 잠은 개나 줘버리고 뼈저리는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잘못 봤겠지. 그래,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왼쪽 뒤로 돌려서 아까 그 자리를 봤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형 따라가면 됐는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내가 잘못 봤을 리 없다는 생각에 두세 걸음을 돌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어두운 달빛 속에서도 아주 분명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물속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하얀 물체. 그리고 그 하얀 물체를 따라서 서서히 마치 해파리의 수많은 촉수마냥 넓게 퍼져 있다가
한가운데로 모이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검고 긴 머리카락들을. 네 번째 이야기, 촬영 중에 귀신이 나타났다. 내 나이 25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까지 남은 반개월가량. 군대에서 배운 찰진 근성 하나로 뭔가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형의 친한 친구가 영화판에서 미술감독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 형은 당시엔 풋내기였지만 지금은 영화판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꽤 거물급 미술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형의 소개로 영화미술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당시 난 미대생이었거든요. 나름 대학 내에서도 한 미술하는 나였는데 군대까지 전역했으니 나의 열정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미술감독의 지인이라는 낙하산까지 타고 내려왔으니 꽤 중책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미술감독 부재 시에는 간단한 일들은 대리로 처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화 촬영 당일 준비된 소품들을 꾸리고 촬영장으로 향한 우리는 순간 오는 멘붕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공포영화인 건 알았지만 폐교를 통째로 빌려서 촬영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불필요한 미술팀 일부는 빠져나가고 혹시나 소품에 결함 등이 생길 걸 우려해 미술팀 중엔 나만 촬영장에 남아 대기를 타고 있었지요. 절대 여배우 보려고 남은 거 아니에요. 절대. 건물 3층 아니면 4층 복도였을 거예요. 여주가 복도를 걷고 있으면 반대편 복도 끝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쫓아오는 뭐 그딴 신이었는데 점고 수더분해 보이지만 카리스마 쩌는 감독님이 말하시더군요. 핸드헬드로 갈 거니까 촬영하고 조명 남고는 다 계단에서 빠져라. 참고로 핸드헬드는 카메라를 들고 같이 뛰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주로 전쟁영화에서 긴박한 현실감을 더 주려 할 때 종종 쓰는 기법이에요. 암튼 스텝 1부는 빈 교실에 장 박혔고 촬영, 조명팀은 감독, 조감독 빼고는 죄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나 은근슬쩍 감독님 물건이랑 소품을 양손 무겁게 한 채 감독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배우 한 번 더 보기 위해 남았던 건 아니에요. 감독님께 배울 게 많은 것 같았거든요. 감독님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A야 준비됐냐? A는 조감독 기름이었어요. 반대편에서 사인이 보내지면 늠름하고 씩씩한 우리의 귀신님을 출동시키는 중책을 맡고 계셨지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치지직거리는 회신만 있을 뿐 조감독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더군요. 야, 준비됐냐고. 터프하신 감독님. 계속 무전기는 치치거리고 있었고 그 잡음 속에 아주 짧게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아, 가자. 감독님의 외침이 떨어지자 준비하고 있던 여주는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걸어갔고 조명하고 카메라 감독님만 그녀를 따라갔어요. 아주 서서히. 여주가 복도 중간쯤 다다랐을까. 다시 감독님이 들고 있는 무전기에서 짧게 키키키 하는 쇠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맞은편 복도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역할 배우님께서 얼굴을 살짝 내밀고는 시익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쪽으로 기어오는데 한쪽 팔과 다리는 벽을 짚고 나머지 팔과 다리로는 바닥에 의지한 채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디테일 쩐다. 어떻게 저런 자세를 생각해냈지. 감독님 천재. 여주는 비명을 지르며 감독님과 내가 서 있는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카메라 역시 그녀를 쫓아 뛰더군요. 우리 바로 앞을 지나 여주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자 반대편에서 오던 귀신 배우님도 이제 일어서서 뛰어오더군요. 이미 카메라는 내려갔으니 귀신 배우님 굳이 뛰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달려와서는 우리를 향해 한 번씩 웃어 보이고는 계속 뛰어 내려가더군요. 마치 놀이동산 온 여중딩 같은 표정으로 뭔가 굉장히 신나 보이는 얼굴이더군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알기로는 보통 영화 촬영 때 끊어서 하고 나중에 편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한신이 정말 너무 리얼하고 자체가 영화 같더라고요. 우리 감독님은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OK를 연발하셨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셨고 난 불을 붙여드리려고 라이터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때 1층에서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에 나랑 같은 층 빈 교실에 짱 박혀있던 스태프들도 뛰어나오고 감독님은 무전기에 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며 천천히 내려가셨어요. 물론 나도 내려왔더니 가관이더군요. 여배우랑 여자 스태프들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고 남자들은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고 감독님하고 나 그리고 위에서 대기 타던 스태프들 죄다 다시 한번 멘붕. 내용은 이래요. 귀신 역할 단역 배우가 늦게 온 거예요. 출연하는 신이 적어서 원래 좀 늦게 오기로 하긴 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은 거였고 조 감독은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같은 층 반대편 계단엔 조 감독하고 귀신 배역 배우는 아예 없었더라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배우들이 촬영 거부하는 바람에 폐교시는 취소됐고 그냥 시골 공터의 세트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촬영했어요. 덕분에 촬영은 2달 가까이 늦어졌고 그나저나 우리가 본 그 여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감독님과 내 쪽을 보면서 시이 굳고 뛰어내려갔을까요?